안녕하세요. 맨날 보기만 하던 이 채널에 저의 사연을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정말 많은 용기를 내서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빠와 단둘이 살아온 여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듣던 말이 있었지요. 에휴, 현빈이는 애가 엄마가 없어서 이렇게 성격이 억세고 여자답지가 않은가? 그러게 말이야. 엄마 손을 타야지 딸들이 조신해지고 착해지지. 현빈이 쟤는 학교 남자애들조차 벌벌 떤다고 하잖아. 저는 아주머니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싫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엄마가 없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의 손길을 받은 고운 양갈래 머리를 하고 올 때 저는 하나로 묶은 머리를 정수리까지 올려서 머슴처럼 다니곤 했지요. 사실 아빠는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해주었어요. 돈으로 주고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저에게 주셨지요. 저는 그런 아빠가 너무나 고마웠어요. 아빠가 우리 현빈이한테 의리의리한 것은 못 사줘도 그래도 현빈이를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만큼은 전 세계에서 뒤처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현빈아, 아빠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빠를 생각해. 아빠가 항상 네 뒤에서 묵묵하게 웃으며 기다릴 테니. 아빠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습니다. 아빠는 예전에 국가대표까지 했었던 프로 복싱 선수였어요. 아빠의 주먹 속도는 빛보다 빠르다고 전 느꼈지요. 바람 소리가 들릴 때면 아빠의 주먹은 이미 누군가를 강타하고 KO 시켰을 때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성격이 다른 여자애들보다 더 씩씩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아주머니들께서 저를 안 좋게 본 거죠. 우리 애가 현빈이랑 어울릴까봐 걱정이야. 애가 현빈이랑 친해지더니 집에서도 막 사내 아이처럼 돌아다니고 맘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어머, 영정 엄마네 애도 그래? 우리 애도 현빈이랑 수학여행 가서 같이 방을 썼더니 친해졌나 봐. 아주 난리도 아니야. 애가 문지방 사이로 막 올라가고 지 동생이 자기 심기 건드리면 예전에는 꾹 참고 눈물 흘리더니 이제는 참는 것도 없고 그냥 바로 소리 지르고 때리더라고. 현빈이가 성격이 좀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배운 거 아니야? 현빈이 아빠도 복싱 선수라며. 배운 것도 없고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저희 반 엄마들은 거의 다 저를 싫어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촌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촌지를 낸 엄마들 학생들끼리 노는 무리가 있었고 선생님도 그 애들을 더 챙겨줬지요. 그리고 저랑 그리고 할머니랑 사는 애만 반에서 촌지를 안 냈거든요. 항상 선생님은 저희를 저격하면서 말하셨죠. 에휴, 아주 김현빈이 우리 반에 있어서 우리 반 물이 완전히 흐려졌어. 엄마들이 맨날 나한테 김현빈이랑 다음 학년에는 우리 아이 같은 반 안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김현빈, 너 때문에 내가 아주 피곤해. 선생님의 이런 말을 들으며 저는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 사이에서 저는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 반항심?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외골수? 반골 기질이 생겼던 거죠.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복싱 선수 아빠의 딸이라는 자긍심 하나로 외로운 학교 생활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딸, 학교에서 힘들지? 아빠가 번듯한 직장 다니고 양복 차려입고
다른 아빠들처럼 사무직했으면 우리 딸도 학교에서 무시 안 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빠 때문에 딸이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네. 아빠는 저의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된 거고 거기서 저의 속마음을 다 알게 된 거였어요. 엄마는 제가 유치원 6살 때 자궁암에 걸리셨고 아산병원에 1년간 입원을 하셨다가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처음에는 난소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하느라 3개월 입원하셨는데 거기서 3기 암에 걸렸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는 너무나도 슬픈 마음에 아빠와 저 더 똘똘 뭉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저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린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고 더 드세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는 자신의 직업 때문에 이렇게 딸이 힘들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 속상해 하셨던 거죠. 아빠도 우리 딸처럼 남들한테 참 많이 무시당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던지. 내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했으면 이런 무시를 안 당하지 않았을까. 내가 좀 더 배운 사람이라면, 가방끈이 길다면 이런 취급 안 당하지 않았을까. 요즘은 자꾸 후회만 남네. 아빠는 공부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대한 미련이 있으셔서 항상 저에게 그러셨어요. 우리 딸은 꼭 결혼은 가방끈 길고 키도 크고 남들이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이랑 하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 이야기를 귀가 떨어지듯이 들었거든요. 아빠는 복싱 선수로 메달도 따보고 전국에서 1등도 해보고 심지어 국가대표였어요. 그런데 복싱이라는 게 너무나도 밥벌이하기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다 보니까 망한 적도 정말로 많았거든요. 하여튼 그런 아빠와 함께 고군분투하면서 저는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성인이 되었고 대학을 가면서 아빠와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소개팅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저의 반쪽을 만난 거예요. 그 남자는 아빠가 원해왔던 이상적인 사윗감이었던 거였죠. 키는 180이 훌쩍 넘고 학교도 서울대 나오고 석사까지 생각하고 있는 브레인 중에 브레인,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다행히 그 남자도 저를 좋아했지요. 현빈이, 너는 내가 만난 여자 중에 가장 현명하고 똑부러져. 사실 이런 사람 찾기 힘든데 진짜 성격이 진국에다가 너무 좋다, 현빈아. 우리 결혼하자. 청혼을 받은 순간 이 남자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다. 이 남자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하겠다 싶어서 저는 바로 아빠에게 예비 사위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아빠는 사위를 보자마자 자네가 남서방 될 사람인가? 아주 키도 훤칠하고 공부도 잘하고 내가 꿈꿔왔던 그런 사위네. 정말 현빈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사윗감은 이런 남자로 데리고 와야 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아빠 소원을 내 딸이 들어주네. 참 듬직하고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 내 딸이 굶어 죽을 일은 없겠어. 아주 좋아. 아빠는 침착한 척, 근엄한 척을 하셨지만 속으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들떠있는 모습이 다 티가 날 정도였어요. 사위가 집에 간 후 아빠한테 간 저는 아빠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지요. 현빈아, 너는 어디서 저런 아주 튼실하고 실한 놈을 데리고 온 거냐? 아빠가 상상만 하던 놈을 아주 우리 현빈이가 쏙 하고 데리고 왔구나. 아빠는 든든하다. 기분이 아주 좋아. 이제는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현빈이 좋은 남자한테 시집가야 하는데 그게 아빠 마지막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소원 성취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데 제가 다 찡하더라고요. 아빠는 키가 160이었어요. 복싱 선수를 하기에는 아주 알맞은 키였지만 사회적으로는 사실 많이 무시당하는 키였지요. 그래서 더더욱 사윗감은 키 크고 또 공부 오래 한 놈을 원했는데 성취하고야 만 겁니다. 그렇게 저는 아빠의 열렬한 응원과 지지 아래에서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저는 몰랐지요. 그 결혼이 저의 인생에 아주 심각하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줄은요.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저는 과거의 저에게 김현빈, 너 미쳤어? 당장 그 결혼식 깽판 치고 나와. 당장. 귀때기를 잡고 질질 끌고 왔었을 거예요. 하지만 타임머신이 없는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현실이었지요. 처음에는 다른 부부들과 다를 바 없이 행복했어요. 항상 마음이 잘 맞는 저희였으니까 배려를 하고 단란하게 잘 살았지요. 게다가 아빠도 항상 우리 사위 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저는 그게 또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딱 결혼하고 나서 2년 뒤에 아이가 생겼어요. 저는 아이를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왕비골반이라고 아이 낳는데 하나도 안 아프고 골반도 떡 벌어져 있어서 아이 정말 수월하게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아이가 좋고 아이는 내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희망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아기를 키우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문제는 아이를 낳고 나서 일이 터진 거였지요. 제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나 창업하고 싶어. 이런 회사 구조 안에 들어가 봤자 나는 평생 남 좋은 일만 하면서 살게 될 거고 이런 인생 사는 거 나에게는 너무 안 맞아. 솔직히 말하면 나는 더 큰 물에서 놀아야 하거든. 그러니까 나 퇴사하고 창업해야겠어. 아니, 갑자기 무슨 창업이야. 당신 나이도 있고 나는 지금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당신 사업 망하면 우리 애랑 나는 어떻게 하라고. 꼭 진짜 가끔 잘 나가다가 철없는 소리에서 사람 속을 뒤집어놔 정말. 여보, 내가 망할 리가 있겠어? 나는 항상 성공만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야. 당신 무슨 착각을 아주 단단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망해. 망할 리가 없거든.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나 서울대 출신이야. 우리 동문들한테 투자받고 그러면 성공하는 거 일도 아니야. 엘리트 사고에 푹 빠져있는 남편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한심하더라고요. 서울대고 나발이고 하버드 나오는 사람도 사업하다가 망하는 현실에 철부지 없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디 확 부엌 가위로 머리에 고속도로 내서 정신이라도 차리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삭발이라도 해야지 정신을 차릴 건지 저는 아픈 배를 잡고 목이 터져라. 사업은 안 된다고. 그냥 안정적으로 회사 다녀. 우리 아빠도 사업했다가 망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당신 아버지는 사업이 아니라 자영업이고 복싱장 운영하는 거랑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랑 같아? 비교하지 마. 기분 나빠. 저희 남편은 은근히 우리 아빠를 무시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속상했지요. 결국 남편은 지 고집대로 퇴사를 한 거였어요. 덜컥 퇴사를 하고 그때부터 지 동문이랑 같이 사업을 벌이는 듯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남편이 퇴사를 하고 사업한다는 이야기를 차마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빠는 남서방이 평범한 회사원이라서 좋아한 거였거든요. 아빠는 회사를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무척이나 원해왔으니까요.
그렇게 아빠에게 남편 이야기는 1급 비밀로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진짜 남편은 사업계획 제출하고 투자받을 때는 모두의 관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하나도 없는 그냥 알맹이가 아예 없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러니 투자받은 돈 2달 만에 다 날리고 비전 없는 회사로 판정나면서 그나마 예정되어 있었던 투자처들도 다 발을 빼니까 휘청거린 거죠.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세자금 건들면 안 되나? 우리 집 전세자금 빼서 우리 월세로 들어가자. 월세로 가면 월세 내는 돈 세금 처리 다 가능하니까.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미쳤어? 전세자금 1억. 그거 우리 아빠가 복싱 선수 하면서 피땀 흘려 번 돈. 나 결혼할 때 신혼집 구할 때 쓰라고 준 거잖아. 그때 당신 돈 한 푼도 없어서 내 돈으로 전세자금 계약한 거고. 그걸 건든다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안 돼. 이 돈에 손댔다가 싹 다 날리면 나 아빠한테 미안해서 얼굴도 못 봐. 남편은 서울대 출신의 대기업이긴 했지만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모은 돈은 한 푼도 없었거든요. 아빠는 서울대 출신의 대기업인 제 남편의 미래가 창창하다고 생각하고 약간 투자 형식으로 본인이 모은 돈을 저희 결혼 생활에 보태준 거였어요. 하여튼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저희 신혼집 전세자금을 남편이 사업으로 쓰자는 그 한마디에 제가 발끈해서 화를 내니까 본인도 빈정상했나 봐요.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쌍욕을 하는 겁니다. 김현빈, 네가 아주 나를 물러보는구나. 내가 만만하냐? 아니 내가 지금까지야 돈을 잃긴 했지만 딱 1억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전세자금 손대고 싶다고 하니까 몸땡이에 똥 묻은 것처럼 쌩 난리 부르스를 떠냐? 진짜 기분 너무 나쁘네. 됐다. 네 같은 애랑 결혼한 내가 등신이지. 남편은 자기 자존심이 짓밟히니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속에서 끌어올라서 저에게 엄청나게 화를 낸 거였어요. 저는 솔직히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었지만 이렇게 폭력적이고 욱하고 다혈질인 남편과 평생 살 자신이 없었어요. 눈물 흘리면서 제가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나 어제는 남편이 자고 있는데 찬물 뿌리더라. 너 같은 년 자고 있는 모습만 봐도 토악질이 나온다면서 남편이 사업하는데 도움도 안 주는 마누라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 나 눈물 났어. 잠자는 임산부한테 물 뿌리는 게 제정신이야? 미쳤네. 와, 뭐 그런 놈이 다 있냐? 야, 현빈아. 너 성격대로 해. 그냥 당당하게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해. 어떤 여자가 네 남편 성격을 버텨. 나도 못 버텨.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몸서리를 치면서 단 하루라도 그딴 남자랑 못 산다고 경기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저는 이혼하고 싶지만 아빠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우리 아빠 남서방 엄청 좋아하는 거 알잖아. 복싱 거기 회원들한테 우리 남서방 최고라고 맨날 핸드폰으로 남서방 사진 보여주고 남서방이랑 나 결혼한 사진도 복싱장에 붙여놓는데 어떻게 해. 머리 아파. 진짜 힘들다 힘들어. 실제로 제가 이혼 이야기를 아빠에게 꺼내려 갔을 때 아빠는 저를 보자마자 아니 우리 남서방은 왜 같이 안 왔어? 남서방이랑 오늘 소주 한잔 하면서 수다나 떨까 했는데 남서방 얼굴도 못 본 지 오래되고 남서방이 요즘은 날 피하는 것 같아. 나는 남서방이 너무 좋은데 내 자랑이자 자긍심이자 행복인 남서방과 우리 딸. 밝은 미소를 띠면서 저에게 그리 말하는데 저는 그런 아빠 앞에서 차마 이혼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아빠 앞에서 이혼한다는 말을 하면 세상에 너무나도 큰 불효를 저지르게 되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혼에 이도 말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쓸쓸했는지 몰라요. 이혼할 수도 없고 정말 지옥이 따로 없구나. 연애할 때는 좋다고 껴안고 난리 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싫어질 수가 있지? 참 무섭다.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저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니 그래도 이혼하지 않고 버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잠시이긴 했지만 저도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왔다 보니까 그 힘듦을 잘 알거든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심적으로 변화도 커서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갓 태어난 아이에게 그런 상처를 주기 싫어서 저는 그래, 나만 참으면 다 해결될 일이야. 그냥 남편은 없는 사람 취급하자. 그러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 가정도 지킬 수 있고 우리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는 거잖아. 저는 제가 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이를 낳고 경력이 단절되었고 원래 일하던 곳에서도 잘리게 되었어요.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나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냥 임신하면 바로 회사에서 잘리는 그런 게 현실이었거든요. 저도 그 현실에서 예외는 아니었죠. 처음에는 남편이 생활비를 주니까 버틸만 했어요. 그런데 초반에만 내가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생활비 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앞으로 사업해서 아주 크게 성공할 사람인데. 그래도 100만 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지도 힘들다 보니 결국 생활비를 50만 원씩 주다가 나중에는 30만 원으로 팍 줄인 겁니다. 아이 기저귀랑 분유값만 해도 3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장도 보고 살림도 하라고 하니까 저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당신 돈 좀 없어? 이 정도 금액으로는 진짜 살기 힘들어.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얼마나 어린데, 어릴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홍역 주사도 맞춰야 하고, 주기적인 검진도 받아야 하고, 나 진짜 통장에 돈 없어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더 줘봐 돈을. 당신은 참 야무지지가 못해서 아주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겠어. 그 정도 돈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제발 불평불만 핑계대지 마. 기저귀가 없긴 왜 없어? 빨아서 다시 쓰면 되지. 남편이 저와 아이를 대하는 태도는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보통 자기 아이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할 텐데 제 남편은 그런 게 없었지요. 그런 모습이 쌓이다 보니까 저도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거의 정말 맨날 부부싸움이었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바쁘고 스트레스 받아서 아빠한테 전화도 안 했어요. 점점 멀어진 거죠. 아빤 그래도 그런 저를 이해해 주셨고요. 그렇게 그날도 마찬가지로 저는 남편이랑 크게 싸웠어요. 아이가 있는데 술을 먹고 와서 또 열받게 하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이혼 직전까지 갈 정도로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화를 식히려고 밖을 나갔고 저는 집에서 아이를 보다가 집에 너무 안 들어오는 남편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디서 술 마시고 골아떨어진 것은 아닐까 싶었던 거죠. 아파트를 나가서 온 동네를 저는 아이를 등에 업고 뒤졌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남편을 찾다가 결국 저는 포기했어요. 그리고 어깨에 힘이 다 빠진 채 터덜터덜 거리면서 집에 가고 있었지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서 엘베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주차장 한켠에서 남편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또 열받은 거죠. 당신 미쳤어? 진짜 뭐 하는 짓이야? 얼마 전에 뉴스 안 봤어? 지하 주차장에서 담배 피우다가 자동차 수십 대 불탔잖아. 당신 왜 이렇게 사람을 걱정하게 만들어? 아니 적어도 애 아빠가 되었으면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나 혼자 애 부모야? 당신도 애 부모 아니야? 그리고 나 아이 기저귀 살 돈도 없어. 5만 원 더 줘. 딱 5만 원 생활비 더 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제가 이 말을 한 순간 갑자기 남편은 손을 들어서 제 목덜미를 딱 때렸어요. 아이, 재수없어. 이 와중에 생활비 올려달라는 말이 나오냐? 어? 밀은 내가 만만하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안 보이지? 사업 망한 남편 놈은 자격지심이 극에 달한 거고 돈 이야기만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손찌검까지 한 거죠.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등에 업힌 애는 엉엉 울고 있지. 뺨 맞은 저는 순간 패닉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했지요. 제 앞에 서 있는 남편은 저에게 막 욕을 했어요. 10원짜리 들어가는 욕이 따발총처럼 따다다다 나오는데 망둥어 같은 그놈의 주댕이를 확 파리채로 때리고 싶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제가 반격을 들어가려고 하던 찰나 갑자기 뒤에 있는 검은색 에쿠스에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저 멀리서 키가 작은 남자가 다가오는데 자세히 보니 아니, 우리 아빠였던 겁니다. 아빠의 손에는 분홍 색깔 보자기가 들어 있었어요. 네, 알고 보니 아빠는 아이를 낳고 너무 힘들어서 연락이 안 되는 제가 걱정되었던 거고, 복싱 회원들이 관장님 딸이 아이 낳았다고 축하한다고 반찬 같은 거를 만들어서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딸내미 걱정도 되고 보고 싶으니 회원들이 준 그 반찬을 보자기에 싸서 문 앞에 두고 가려고 하셨던 거지요. 저 몰래요. 그런데 타이밍이 아주 절묘한 게 남서방이 저를 때리고 쌍욕하는 그 모든 것을 아빠가 보고야 만 겁니다. 화가 날 대로 난 아빠는 바로 남편의 아구에 손을 날렸어요. 네가 뭔데 내 딸을 때려? 그래서 내 딸이 요새 친정도 못 오고 집안에서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있었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남서방, 우리 사위 너무 자랑스럽다고 온 동네방네 자랑했는데 내가 미쳤지. 허울만 좋고 속은 텅 빈 강정 같은 놈을 못 알아보고. 아니, 지금 저를 왜 때리시는 겁니까? 야, 이놈아, 네가 내 딸내미를 때렸으니 아버지인 내가 가만히 있겠냐? 어디서 이게 죄송하다고 고개 숙일 줄 모르고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네 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아주 그냥 미쳐버렸어. 그때 화가 난 남편이 정신을 잃고 아빠를 밀치려고 하는 그 순간 아빠가 가드를 올리고 말하더라고요. 어금니 꽉 깨물어. 네 그 툭 튀어나온 주댕이 내가 교정해줄게. 2년 걸릴 교정 오늘 하루 작사를 내보자고. 주먹 맛 시게 보면 심해어 같은 그 주댕이랑 뻐드렁니도 다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남편은 무자비하게 남편을 때렸습니다. 체급 차이가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국가대표까지 한 프로복싱 선수인 아빠는 남달랐지요. 멀리서 보면 남편은 고개를 도리도리 휘저으면서 어리 빠진 채로 서 있는 허수아비 같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가보면 아빠에게 왼쪽 뺨 맞고 오른쪽 뺨 맞고 번갈아 가면서 뺨을 털리느라 고개가 왔다 갔다 돌아간 거였지요. 남편이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어요. 아이고 아파라. 제발 살려주세요. 뒤늦게 싹싹 빌었지만 아빠는 남서방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웃겼던 것은 저희 남편이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아서 그때 탈모가 왔었어요. 화가 난 아빠가 남편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쥐어 흔드는데 잡을 때마다 머리가 수백 가닥씩 빠지니까 무슨 꼬마아이가 베개 안에 있는 솜 빼듯이 남편 머리통을 잡고 계속 잡아당기니까 진짜 머리 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겁니다. 아빠는 그걸 보고 빵 터지고 남편은 머리 한 올이 귀한데 자기 머리가 뜯기니 거의 다 죽은 사람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분노해서
저희 아빠를 남편이 주먹질하려고 하는 순간 아빠가 발로 명치를 한 대 팍 밀어넣으면서 남편은 완전한 KO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제 아기도 안 울대요. 참 신기하죠? 아빠는 딸, 아빠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힘든 결혼 생활 하고 있는데 참은 거야? 몰라. 딸, 아빠한테 숨기는 건 없어야지. 이렇게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어떻게 버텼어? 아빠는 이제 다 필요 없어. 서울대고 뭐고, 대기업이고 뭐고, 이제는 아빠한테 그런 것들 절대로 중요한 사항 아니야. 우리 딸 행복이 최우선이야. 배운 놈이 이딴 짓을 하는데 배워서 뭐 하겠어. 아빠의 말이 맞았어요. 저도 아빠도 서로를 배려하느라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고, 그게 결국 서로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게 된 것이었지요. 그렇게 저는 그날 집에서 짐을 싹 다 빼고 아빠 차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가는 길에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몰라요. 아빠는 아빠가 미안해. 아빠 욕심 때문에 우리 딸한테 너무 과한 사위의 조건을 요구한 거야. 네 엄마가 죽기 전에 나한테 꼭 현빈이 행복하게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아빠가 그걸 까먹었네. 미안하다. 아니야, 아빠. 저는 결혼 생활로 인해서 뒤로 밀려 있었던 아빠에 대한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사회의 소수자로 살아왔던 저와 아빠. 아빠는 늘 난쟁이라고 초등학생 애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저는 머스마 같다고 왕따 당했는데 그런 인생 속에서 유일하게 서로를 기울여 기대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온 부녀인데 제가 그걸 까먹었었던 거죠. 그날 아빠 차를 타고 본가로 가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을 결심했지요. 다음 날 아빠 차를 타고 다시 신혼집에 가서 물건을 다 빼려고 하는데 아파트 경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어제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어제 남편분 주차장에서 쓰러지시고 고등학교 애들한테 지갑이랑 벨트랑 바지랑 다 뺏겼잖아요. 네? 제 남편이요? 그래요. 남편분이 얼굴에 멍이 잔뜩 든 상태로 주차장 한켠에서 소주병이랑 같이 쓰러져 있었는데 고등학생 날라리 애들이 그걸 보고 비싼 옷 입은 남편분 옷도 훔치고 지갑도 훔쳐서 아침에 순찰하다가 벌거숭이 성냥개비 같은 남자가 뭔 갓 태어난 기린처럼 한쪽에 누워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적대게 가져와서 남편분 중요 부위 가리고 집에 올려보냈잖아요. 에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니 쪽팔리니 그건 못하겠다고 어찌나 자존심 부리던지. 에휴, 하여튼 잘 말해봐서 경찰에 신고해보라고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빵 터졌어요. 고등학생들이 남편의 소지품이랑 무슨 선녀가 목욕할 때 옷 훔쳐가는 나무꾼도 아니고 남편 옷을 남자 고등학생들이 훔쳐가서 아파트 사람한테 망신당한 게 진짜 웃기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야, 그렇게 자존심 센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벌을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제 물건들을 다 뺐어요. 그리고 아빠와 함께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이혼소장 작성한다고 상담하고 왔고요. 그렇게 저는 그놈이랑 이혼했고 아빠 집에서 지금 아이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그놈은 저에게 네 같은 애랑 네 부모 같은 못 배운 사람에게 맞은 내가 창피하다. 어디 봐. 내가 10년 뒤에 아주 성공해서 네 콧대를 눌러버리고 네가 쳐다도 못 볼 사람이 될 거니까. 그런데 그놈? 지금 사업 그냥 쫄딱 망해서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울대 무심 부리던 사람이었는데 사업 망하고 나서 너무 창피해서 산속으로 도망치고 핸드폰 번호도 싹 다 바꿨다고 합니다. 뭐 스님이 되었대나 뭐라나 그런 말도 있긴 한데
알게 뭐예요? 솔직히 지 머리 탈모라서 머리가 빠져서 스님처럼 보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 스님이 된 건지 알 수 없지만 망해서 아주 참교육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저는 기쁘더라고요. 그래, 마음씨를 그렇게 못되게 먹었는데 어떻게 잘 될 리가 있겠어. 저는 코웃음을 쳤네요. 그리고 제 아이는 너무나도 씩씩하게 잘 커졌고 지금은 유치원생인데 아빠 복싱장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참, 전 남편과 결혼한 것은 제 인생의 최악의 한 수였는데 딸내미를 낳은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한 수였네요. 그리고 아빠와 다시 돈독하게 지내고 지금은 저와 아빠 공동으로 복싱장을 운영하면서 하루하루 대한민국 소시민으로서 그리고 행복한 아이의 엄마로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건 진짜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제일 힘들 때, 비참할 때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유일한 사람은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만큼은 저희에게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존재인 것 같아요. 아빠의 사랑 덕분에 제가 그 힘든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남편의 툭 튀어나온 주댕이를 쏙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연속으로 남편의 툭 튀 주둥이에 다다다다 양손 번갈아서 빨래 때국물 빨듯이 주댕이에 주먹 두들김질한 아빠가 너무 웃기고 통쾌하네요. 정말 죽어서도 그 장면은 못 잊을 것 같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 뒤로 남편을 자세히 못 봐서 모르겠지만 입이 좀 들어가긴 했을 거예요. 우리 아빠 주먹이 워낙에 빠르고 강하니까요. 하여튼 아빠 덕분에 남편에게 복수했네요. 저는 다시 아빠의 품으로 들어갔지만 그냥 이대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가족이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딸내미 혼자 키우는 것도 무섭고요. 남들이 우리 아빠를 난쟁이라고 놀려도 저에게 있어서 우리 아빠는 저를 지켜주는 하늘 같은 존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왜소해 보이고 약해 보인다고 무시했다가 제 남편처럼 큰 코 다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네요. 겉모습이 정말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제 남편도 겉모습은 완벽했지만 내면이 썩어 문드러져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으니까요. 에휴, 그래도 이혼하니 살맛 나네요. 이게 바로 행복인가 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그럼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